지구의 가장 아래, 지도가 끝나는 곳, 옛 항해사들은 그곳을 그리지 못했습니다. 테라 인코그니타, 미지의 땅. 그들은 양피지 위에 용과 괴물을 그려 넣으며 경고했죠. 여기서부터는 알려지지 않은 세계라고. 하지만 정말 그들이 두려워한 건 괴물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 존재해서는 안 되는 무언가가 그곳에 있다는 본능적 직감이었을 겁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남극의 얼음은 더 선명해집니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하얀 장벽, 수평선 끝까지 이어지는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쌓아 올린 듯한 완벽한 벽. 최초로 그 벽을 목격한 탐험가들은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마치 세상의 끝에 도달한 것 같았다.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것은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경계선이었습니다. 18세기 항해자들이 남쪽 바다를 떠돌 때 그들은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기록했습니다. 얼음이 깨지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더 깊고 더 낮은, 마치 대지 자체가 숨을 쉬는 듯한 울림이었죠. 어떤 선원은 밤마다 들리는 발걸음 소리를 보고했습니다. 얼음 위를 아무도 없는 어둠 속을 걷는 무언가의 발소리. 선장들은 그것을 피로 탓으로 돌렸지만 너무 많은 사람이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로 다른 배에서, 서로 다른 시간에, 그러나 같은 장소에서. 남극은 침묵의 땅입니다. 바람만이 얼음 표면을 쓸고 지나갈 뿐, 새소리도, 나무십 소리도, 생명의 흔적도 없습니다. 그 침묵은 평화롭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침묵입니다. 마치 거대한 비밀이 얼음 아래에서 숨을 죽이고 있는 것 같은, 언제든 깨어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고요함이죠. 빙어는 끝이 없습니다. 수백 킬로미터를 걸어도 같은 풍경이 반복됩니다. 하얀 얼음, 푸른 하늘, 그리고 지평선. 시간 감각이 사라집니다. 방향 감각도 사라집니다. 살아있다는 감각마저 흐려집니다. 탐험가들은 종종 환각을 보았다고 보고했습니다. 멀리서 움직이는 그림자, 얼음 속에 갇힌 형체, 눈보라 속에서 나타났다 사라지는 실루엣들. 과학자들은 그것을 극한 환경이 만든 착시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다르게 기억합니다. 그것은 착시가 아니었다. 무언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 남극의 날씨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맑던 하늘이 순식간에 어두워지고 폭풍이 몰아칩니다. 바람은 시속 200km를 넘어서고 온도는 영하 60도 아래로 떨어집니다. 그 순간 인간은 한없이 작아집니다. 자연 앞에서, 이 거대한 얼음 대륙 앞에서 우리는 허락받지 못한 침입자일 뿐입니다. 장벽은 여전히 서 있습니다. 로스빙붕이라 불리는 그 거대한 얼음벽은 높이 50m, 길이 800km에 달합니다. 하지만 숫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 앞에 선 사람들이 느끼는 압도감, 경외감, 그리고 공포. 이것은 우리를 막기 위해 존재하는 것 같다는 생각. 이 너머에는 인간이 알아서는 안 되는 무언가가 있다는 직감.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장벽은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무언가를 가두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안에 있는 무언가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봉인하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역사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남극의 전설을 따라갈 것입니다. 1841년 최초로 얼음 장벽을 목격한 탐험가의 기록부터 20세기 초 신비로운 발언을 남긴 제독의 이야기,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는 목격담과 금지된 구역의 비밀까지. 남극에는 보이지 않는 수호자들이 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왜 그곳을 지키는지,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그곳에 가서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천천히 조용히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얼음은 기억합니다. 수천 년, 수만 년의 시간을 층층이 쌓아 올리며 모든 것을 기록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깊은 곳 어딘가에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무언가가 잠들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깨어 있을지도. 그런데 최초의 목격은 언제였을까요? 누가 처음으로 그 장벽 앞에 섰을까요? 1841년 1월 영국 해군 장교 제임스 클라크 로스는 두 척의 배를 이끌고 남극해의 깊은 곳으로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HMS 에레버스호와 HMS 테러호. 아이러니하게도 공포라는 이름을 단 배가 그들을 이끌고 있었던 겁니다. 항해는 순조로웠습니다. 너무 순조로웠죠. 대원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남극해는 원래 이렇게 조용하지 않았으니까요. 파도는 잔잔했고 바람은 거의 불지 않았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그들을 더 깊은 곳으로 유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조용히, 부드럽게, 저항 없이.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수평선 끝에서 나타난 하얀 선. 처음에는 구름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까워질수록 그것은 구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벽이었습니다. 거대한, 끝이 보이지 않는, 완벽하게 수직으로 솟아오른 얼음의 벽. 로스 제독의 일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거대한 장벽 앞에 멈춰섰다. 그것은 높이를 가늠할 수 없을 만큼 거대했고 동쪽과 서쪽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끝을 볼 수 없었다. 마치 세상을 둘로 나누는 경계선 같았더라. 선원들은 갑판 위에서 말없이 그 벽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배의 도시대 높이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대략 50m, 어떤 구간은 그보다 더 높아 보였죠. 그리고 그 표면은 너무나 매끄러웠습니다. 자연이 깎아낸 것치고는 너무 완벽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칼로 잘라낸 것처럼 혹은 누군가 의도적으로 쌓아 올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 선원이 속삭였습니다. 신이 만든 벽일까요? 다른 선원이 대답했죠. 아니면 신이 우리를 막으려고 세운 벽일지도. 공포는 서서히 퍼져나갔습니다. 그것은 공황이나 비명이 아니었습니다. 더 깊고 더 원초적인 두려움이었죠. 인간이 가서는 안 될 곳에 도달했다는 본능적 깨달음. 이 벽 너머에는 허락되지 않은 무언가가 있다는 직감. 로스는 망원경을 들어 벽의 세부를 관찰했습니다. 얼음결은 복잡했습니다. 푸른빛이 도는 층, 하얀 층, 그리고 어두운 층이 교차했죠. 마치 수천 년의 시간이 겹겹이 쌓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망원경을 움직이던 중 이상한 것을 봤습니다. 얼음 속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형체는 불분명했습니다. 어두운 그림자 같았죠. 사람 모양처럼 보이기도 했고, 아니면 그저 얼음 틈일 수도 있었습니다. 로스는 눈을 비비고 다시 봤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아니, 움직인 것 같았습니다. 그는 재빨리 망원경을 내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뭔가 보셨습니까? 부관이 물었습니다. 로스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빛의 착시일 뿐이야. 하지만 그날 밤 그의 개인 일지에는 다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벽 속에서 무언가를 봤다. 설명할 수 없는 형체. 나는 그것을 믿고 싶지 않다. 하지만 분명히 봤다. 그것은 우리를 보고 있었다.
며칠 동안 그들은 장벽을 따라 항해했습니다. 동쪽으로, 계속 동쪽으로. 벽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800km를 항해해도 여전히 같은 벽이 이어졌죠. 어떤 구간에서는 벽이 더 높아졌고, 어떤 곳에서는 약간 낮아졌지만 결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선원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아니라 더 깊은 곳에서 울려오는 소리. 마치 거대한 무언가가 얼음 아래에서 움직이는 것 같은 진동. 어떤 선원은 맹세했습니다. 벽 위에서 움직이는 그림자를 봤다고. 사람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형체를. 로스는 그런 이야기를 금지시켰습니다. 미신이다. 극한의 환경이 만들어낸 환상일 뿐이다. 하지만 그 자신도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벽 속을 걸어 들어갔고 얼음 복도를 따라 내려갔으며 깊은 곳에서 무언가를 마주쳤습니다. 눈이 없는 얼굴, 혹은 얼굴이 없는 눈. 그것은 말하지 않았지만 그의 머릿속에 직접 속삭였습니다. 돌아가라. 너는 여기 있어서는 안 된다. 2월이 되자 날씨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폭풍이 몰아쳤고 파도는 배를 집어삼킬 듯 높아졌습니다. 로스는 철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대원들은 안도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죠. 더 이상 여기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귀환 후 로스는 공식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는 발견한 장벽을 Great Ice Barrier, 거대한 얼음 장벽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보고서였죠. 하지만 그의 개인 일지는 달랐습니다. 거기에는 공포와 경외감,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경험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한 문장을 반복해서 적었습니다. 이것은 자연의 장벽이 아니다. 이것은 경고다. 후세의 과학자들은 로스 빙붕을 연구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왜 그렇게 거대한지 설명했습니다. 남극 대륙에서 흘러내린 빙하가 바다 위로 확장되며 만들어진 거대한 얼음 선반이라고. 완벽히 합리적인 설명이었죠. 하지만 설명할 수 없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왜 그 벽 근처에서는 나침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지, 왜 새들도 그곳을 피해 날아가는지, 왜 경험 많은 항해자들조차 그 앞에서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을 느끼는지. 로스의 발견 이후 수많은 탐험가들이 남극으로 향했습니다. 모두가 그 장벽을 보고 싶어 했죠. 그리고 그들 모두가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경외감, 두려움, 그리고 자신들이 환영받지 못한다는 확신. 1900년대 초, 한 탐험대의 사진사가 장벽을 촬영했습니다. 사진을 현상했을 때 이상한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얼음 표면에 형체들이 나타나 있었던 겁니다. 사람처럼 보이는 실루엣들. 하지만 촬영 당시 거기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진사는 그것을 필름 결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현상이 여러 장의 사진에서 반복되었죠. 그 사진들은 곧 분실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화재로 소실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의도적으로 파괴되었다고. 대중이 봐서는 안 되는 무언가가 그 사진 속에 있었다고. 로스의 첫 목격 이후 18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도 그 장벽은 서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이름을 붙였죠. 로스, 빙붕. 하지만 현지 연구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다른 이름으로 불립니다. 장벽, 경계, 혹은 그저 벽. 그리고 지금도 그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같은 것을 느낍니다.
로스가 1841년에 느꼈던 그것을, 이곳은 인간이 있어서는 안 될 곳이라는 깊은 확신, 무언가가,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여전히 그곳을 지키고 있다는 직감. 장벽은 침묵합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수천 가지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이야기들을 하나씩 꺼내볼 것입니다. 하지만 로스의 발견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수수께끼는 거의 100년 후에 나타났죠. 1947년 한 남자가 남극에서 돌아와 믿기 힘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의 이름은 리처드 에블린 버드, 미 해군 제도기자, 그 시대 가장 존경받는 극지 탐험가 중 한 명이었습니다. 버드는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군인으로서 훈련받은 정확함과 냉철함을 가진 인물이었죠. 그는 함부로 말하지 않았고 과장하지 않았으며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퍼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말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귀환 후 칠레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버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극 너머에는 대륙만큼이나 넓은 땅이 있습니다. 그곳은 얼음으로 덮여 있지 않습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죠. 인류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자원이 그곳에 있습니다. 기자들은 혼란스러워 했습니다. 남극 너머라니? 남극이 지구의 끝인데 그 너머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버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설명할 수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의 표현은 모호했고 단어 선택은 신중했으며 때로는 자신이 한 말을 스스로 되돌리는 듯했습니다. 공식 비행 기록에는 그런 발견이 없었습니다. 미 해군의 보고서에도 남극 너머의 땅은 언급되지 않았죠. 버드의 항로는 명확했습니다. 남극 대륙 상공을 비행했고 예정된 경로를 따라 귀환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렇다면 버드는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노련한 군인이, 경험 많은 탐험가가 왜 공식 기록과 맞지 않는 발언을 했을까요? 어떤 이들은 그가 실수했다고 말합니다. 피로와 스트레스, 극한 환경이 만든 착각이라고요. 하지만 버드는 이미 여러 차례 극지 탐험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사람이었습니다. 1926년에는 북극점 상공 비행에 성공했고 1929년에는 남극점 상공을 처음으로 비행한 인물이었죠. 그는 극한 환경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더 흥미로운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버드가 정말로 무언가를 봤다고, 지도에 없는 땅을, 공식 기록에 남길 수 없는 무언가를 목격했다고 말이죠. 1947년 2월의 비행. 버드는 단독으로 조종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임무는 남극 내륙 깊숙이 비행하며 지형을 조사하는 것이었죠. 날씨는 맑았습니다. 시야는 완벽했습니다. 그는 눈 덮인 산맥들을 지나 끝없는 빙원 위를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계기판이 이상하게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침반이 미친 듯이 돌아가고 고도계가 불규칙한 수치를 보였습니다. 버드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남극에서는 흔한 일이었으니까요. 자기장 이상 현상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다음에 본 것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앞쪽 수평선 너머로 무언가가 나타났습니다. 얼음이 아니었습니다. 푸른색이었죠. 식물처럼 보였습니다. 불가능했습니다. 이곳은 남이 80도가 넘는 지역, 어떤 식물도 자랄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버드는 눈을 비비고 다시 봤습니다.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그는 고도를 낮췄습니다.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그리고 그가 본 것은 계곡이었습니다. 얼음이 없는 계곡, 녹색 식생이 자라는 계곡.
심지어 강물처럼 보이는 것도 흘렀습니다. 온도계를 확인했습니다. 영하 40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 온도에서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식물은 더더욱 불가능하죠. 하지만 그의 눈은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전으로 기지에 보고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무정이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잡음만 들렸죠. 아니, 잡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목소리 같았습니다. 낮고 울리는 인간의 언어가 아닌 무언가. 버드는 서둘러 항로를 변경했습니다. 더 이상 그곳에 머물고 싶지 않았습니다. 본능이 경고하고 있었죠. 돌아가라고. 지금 당장. 귀환 후 그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상관들이 그의 보고서를 읽고는 즉시 회수했습니다. 이것은 기밀로 분류된다는 말과 함께 버드는 항의했습니다. 제가 본 것을 기록한 것 뿐입니다. 하지만 답변은 차갑고 명확했습니다. 제독, 당신은 아무것도 보지 않았습니다. 몇 주 후 언론 인터뷰가 허가되었습니다. 버드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직접적으로는 말할 수 없었지만 암시는 할 수 있었죠. 남극 너머의 땅. 그것이 그가 선택한 표현이었습니다. 충분히 모호하지만 동시에 충분히 명확한 그의 개인 일기가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공식 보고서에는 없는 그가 정말로 경험한 것들이 적혀 있다는 일기. 그 일기에 따르면 버드는 단순히 푸른 계곡만 본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도시를 봤다고 합니다. 얼음 아래 혹은 얼음 너머에 숨겨진 도시. 불빛이 깜박이고 구조물이 서 있는 곳. 그리고 거기에는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빛을 발하는 존재들. 그들은 버드의 비행기를 보았고 그를 따라왔으며 무언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너희는 환영받지 못한다. 돌아가라. 물론 이 일기의 진위는 논란의 대상입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은 그것이 후대에 조작된 문서라고 주장합니다. 필체 분석, 종이의 연대 측정, 내용의 일관성 부족 등을 근거로 들죠. 하지만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버드의 이후 행적이 이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점점 더 말을 아끼게 되었습니다. 남극에 대한 질문을 피했고 자신의 경험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한때 그토록 열정적이던 탐험가가 침묵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1955년 버드는 다시 남극으로 갔습니다. 오퍼레이션 딥 프리즈라는 임무였죠. 그는 거기서 몇 달을 보냈습니다. 무엇을 했는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귀환 후 그는 더욱 침묵했습니다. 1957년 버드는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그의 나이 68세.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가족에게 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내가 본 것을 믿어주길 바란다. 하지만 말할 수는 없다. 그의 사후 많은 문서가 공개되었습니다. 하지만 1947년 비행에 관한 상세한 기록은 여전히 기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왜일까요? 단순한 지형조사 비행이었다면 왜 70년이 지난 지금도 공개되지 않는 걸까요? 버드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지구 내부로 들어가는 입구를 발견했다고 믿습니다. 중공지구론을 믿는 이들에게 버드는 증인입니다. 다른 이들은 그가 외계 기지를 목격했다고 주장합니다. UFO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남극은 외계 문명의 전초기지죠.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해석은 이것입니다. 버드가 본 것은 허용되지 않은 세계였다는 것, 인류가 아직 준비되지 않은, 알아서는 안 되는 무언가. 그래서 그는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말하는 순간 그 세계의 균형이 무너질 수 있었으니까요. 진실이 무엇이든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버드 이후 남극에 대한 세계의 시선이 바뀌었다는 것. 그곳은 더 이상 단순한 얼음 대륙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수수께끼였고 금지된 장소였으며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언가는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얼음 아래에서, 어둠 속에서, 인간의 눈이 닿지 않는 곳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은 지키고 있습니다. 버드의 말은 메아리처럼 남아 있습니다. 남극 너머에는 넓은 땅이 있다. 그 땅이 어디인지, 무엇인지 우리는 아직도 모릅니다. 어쩌면 영원히 모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게 더 나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버드만이 이상한 것을 본 게 아니었습니다. 남극에서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목격담들이 보고되었습니다. 공식 기록에는 남지 않았지만 연구원들 사이에서는 모두가 아는 이야기들이죠. 1965년 여름 칠레 과학탐사대가 남극 반도 근처에 임시 캠프를 설치했습니다. 6명의 과학자, 2명의 기술자, 그리고 1명의 의사로 구성된 소규모 팀이었죠. 그들의 임무는 단순했습니다. 빙하 코어 샘플을 채취하고 기상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 3주간의 일정이었습니다. 첫 주는 순조로웠습니다. 날씨는 예상보다 좋았고 작업은 계획대로 진행되었죠. 연구원들은 저녁이면 텐트에 모여 따뜻한 수프를 마시며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남극의 고독함을 함께 이겨내는 동료애가 있었죠. 그런데 열흘째 되는 날 밤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지질학자 카를로스는 새벽 2시경에 텐트 밖에서 화장실을 보려고 나갔습니다. 남극의 여름이라 해도 밤은 추웠습니다. 영하 20도 정도. 그는 재빨리 일을 마치고 텐트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멈췄습니다. 멀리 약 200m 떨어진 얼음 언덕 위에 무언가가 서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바위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에는 바위가 없습니다. 모두 얼음으로 덮여 있죠.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자세히 봤습니다. 그것은 움직였습니다. 천천히,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미묘하게. 하지만 분명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형태는 인간 같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컸습니다. 3미터는 좋게 넘어 보였죠. 카를로스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소리쳤습니다. 거기 누구세요? 목소리는 얼어붙은 공기 속에서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형체는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마치 그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것처럼. 카를로스는 헤드램프를 켰습니다. 빗줄기가 어둠을 가르며 그 형체를 향했습니다. 그 순간 그것은 사라졌습니다. 말 그대로 사라졌습니다. 서서히 희미해진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존재가 지워진 것처럼 그는 텐트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손이 떨리며 다른 연구원들을 깨웠습니다. 밖에 무언가가 있어요. 팀원들은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카를로스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는 장비를 갖춰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들은 그가 본 곳으로 갔습니다. 헤드램프로 주변을 비췄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눈 위에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발자국이었습니다. 아니, 발자국이라고 부르기엔 이상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발자국보다 훨씬 컸습니다. 길이가 거의 50cm에 달했죠. 그리고 깊이도 이상했습니다. 사람이 밟았다면
눈 속으로 깊이 들어갔을 텐데 이 자국은 표면에만 살짝 새겨져 있었습니다. 마치 무게가 거의 없는 무언가가 지나간 것처럼. 생물학자 마리아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팀 리더 페르난도는 발자국의 강역을 측정했습니다. 약 2.5m. 인간의 평균 보폭보다 훨씬 길었습니다. 그리고 발자국은 캠프 주변을 한 바퀴 도는 것처럼 이어졌다가 갑자기 끊어졌습니다. 마치 그 존재가 공중으로 사라진 것처럼. 그날 밤 아무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연구원들은 교대로 망을 봤습니다. 무정이를 켜두고 언제든 기지에 연락할 준비를 했죠. 하지만 그날 밤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평소에는 들리던 바람 소리, 얼음이 삐걱거리는 소리조차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회의를 했습니다. 탐사를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철수할 것인가? 페르난도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과학자입니다. 감정에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어떤 동물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가에나 펭귄이 멀리서 변형되어 보였을 수도 있죠. 하지만 카를로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물가에는 저렇게 서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는 펭귄도 없어요. 제가 본 건 그건 다른 무언가였습니다. 투표 결과 탐사를 계속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밤에는 절대 혼자 밖에 나가지 않고 항상 무정의를 소지하며 이상한 징후가 보이면 즉시 철수한다는 것. 사흘이 지났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연구원들은 긴장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정말 착각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극지의 고독과 피로가 만든 환상이라고. 그러던 15째 날 밤, 다시 그것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한 명이 아니라 3명이 동시에 봤습니다. 카를로스, 마리아, 그리고 기술자 후안. 그들은 기상 관측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밤 11시쯤이었죠. 갑자기 후안이 손을 들어 다른 사람들을 멈춰 세웠습니다. 들려요? 그가 속삭였습니다. 세 사람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웅웅거리는 기계 소리 같기도 하고 생명체의 소리 같기도 한 울림. 그것은 땅 밑에서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얼음 아래 깊은 곳에서 마리아가 가리켰습니다. 저기 약 100m 떨어진 곳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둘, 아니 셋. 키가 큰 형체들이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카를로스는 이번에 사진을 찍으려 했습니다. 카메라를 들어 셔터를 눌렀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그 순간 형체들이 멈췄습니다. 3개의 실루엣 모두가 일제히 이쪽을 향했습니다. 그들을 향해 마리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뛰어요, 지금 당장. 3사람은 캠프를 향해 달렸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빠르지는 않지만 확실하게. 텐트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숨이 막혔습니다. 다른 연구원들을 깨우고 모든 장비의 전원을 켰습니다. 조명을 최대한 밝게 했죠. 빛이 어둠을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봤습니다. 캠프에서 50m 떨어진 곳에 3개의 형체가 서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그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윤곽은 인간과 비슷했지만 비율이 달랐습니다. 팔이 너무 길었고 몸이 너무 가늘었으며 머리가 이상하게 비대했습니다. 페르난도가 무정이를 잡았습니다. 이건 본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그는 주파수를 맞췄습니다.
하지만 무정위에서는 잡음만 들렸습니다. 지직거리는 소리 속에서 낮은 웅걸거림 같은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2시간 동안 대치가 계속되었습니다. 형체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연구원들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그러다 갑자기 형체들이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우아하게, 마치 물속을 걷는 것처럼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새벽, 탐사대는 긴급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서둘러 캠프를 철거하고 헬기 픽업 지점으로 이동했습니다. 카를로스가 찍은 사진을 확인했을 때 파일이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모두 까맣게 나왔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찍히지 않은 것처럼. 귀환 후 그들은 상세한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목격한 것, 느낀 것, 발자국, 사진 모두. 하지만 공식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집단 환각, 치료가 권고됨. 팀원들은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물리적 증거가 없었으니까요. 사진은 망가졌고 발자국은 다음 날 눈볼에 사라졌으며 무전 기록도 복구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하지만 사적인 자리에서 친구들에게, 가족에게 그들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본 것은 진짜였다. 남극에는 무언가가 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를 지켜보는 무언가가. 칠레 탐사대만이 아니었습니다. 1972년 노르웨이 연구팀이 비슷한 경험을 보고했습니다. 1981년 소련 과학자들이 얼음 속에서 움직이는 그림자를 목격했다고 기록했습니다. 1995년 미국 맥머도 기지의 한 연구원이 일기에 적었습니다. 오늘 밤 창밖에서 키 큰 형체를 봤다. 인간이 아니다. 확신한다.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 키가 크다고 묘사했습니다. 3미터 이상. 모두 조용히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고. 모두 관찰만 한다고 했습니다. 공격하지 않고, 접근하지 않고, 그저 지켜볼 뿐이라고. 마치 감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혹은 경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마라. 이것이 경계선이다. 과학자들은 설명을 시도했습니다. 크레바스 위로 비친 그림자의 착시라고. 오로라가 만든 빛의 환영이라고. 극한 환경에서 뇌가 패턴을 찾으려는 착각이라고. 하지만 너무 많은 사람이 봤습니다. 서로 다른 시기에, 서로 다른 장소에서, 서로 다른 조건 속에서 그들이 모두 같은 환각을 봤을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남극 연구원들 사이에는 불문율이 있습니다. 이상한 걸 봐도 큰 소리로 말하지 마라. 기록에 남기지 마라. 그냥 조용히 일을 끝내고 돌아와라. 왜냐하면 보고하는 순간 당신은 신뢰를 잃고 경력에 오점이 생기며 다시는 남극에 갈 수 없게 되니까요. 그래서 진실은 속삭임으로만 전해집니다. 술집 구석에서, 은퇴한 연구원의 회고록에서, 익명 게시판의 글에서. 나도 봤다. 너만 본 게 아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다. 하지만 말할 수 없다. 그림자들은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얼음 위를, 어둠 속을, 인간의 눈이 닿지 않는 곳을 걷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무엇인지, 왜 거기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들은 먼저 공격하지 않는다는 것. 그들은 경계를 넘지 않는 한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것. 마치 규칙이 있는 것처럼, 약속이 있는 것처럼 이 선을 넘지 마라. 그러면 우리도 넘지 않겠다. 보이지 않는 조약, 인간과 미지의 존재 사이에. 그리고 그 조약은 아직까지는 지켜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조약이 시험받을 때가 있습니다. 인간이 너무 깊이 들어가려 할 때, 너무 많이 알려고 할 때, 그리고 역사상 가장 큰 시험은 1946년 겨울에 시작되었습니다. 오퍼레이션 하이 점프, 높이뛰기 작전. 이름부터 이상했습니다. 왜 높이뛰기일까요? 무엇을 뛰어넘으려 했던 걸까요? 공식적으로 이것은 군사 훈련이었습니다. 극한 환경에서 병력과 장비를 시험하는 작전. 냉전이 시작되던 시기였고, 미국은 어떤 환경에서도 작전을 수행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합리적인 설명이었죠. 하지만 규모가 이상했습니다. 4,700명의 병력, 13척의 함선, 항공모함 한 척을 포함해서 33대 항공기, 헬리콥터, 수송기, 정찰기까지. 이것은 단순한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침공 규모였습니다. 누구를 상대로? 남극에는 적이 없었습니다. 펭귄과 물가뿐이었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병력이 필요했을까요? 작전 지휘관은 리처드 버드 제독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 버드. 1947년에 남극 너머의 땅을 언급했던 그 사람. 하지만 이것은 그 발언 이전이었습니다. 하이잠프는 1946년 12월에 시작되어 1997년 2월까지 진행되었죠. 그리고 그의 유명한 인터뷰는 작전 직후에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대는 1946년 12월 2일 미국 샌디에이고 항을 출발했습니다. 병사들은 흥분해 있었습니다. 대부분 젊은이들이었고 많은 이들에게 이것은 첫 해외 작전이었죠. 남극에 간다니 펭귄을 볼 수 있겠어. 그들은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장교들의 표정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진지했고 때로는 불안해 보였습니다. 한 병사가 나중에 회고록에 적었습니다. 장교들은 우리에게 뭔가를 말하지 않고 있었다. 그들은 우리가 무엇을 마주하게 될지 알고 있었던 것 같다. 12월 말, 함대는 남극 해안에 도착했습니다. 날씨는 예상외로 좋았습니다. 바다는 잔잔했고 시야는 맑았죠. 병력은 두 그룹으로 나뉘었습니다. 하나는 동부 그룹, 하나는 서부 그룹. 그들은 남극 해안선을 따라 탐사하고 내륙으로 비행 정찰을 실시할 예정이었습니다. 첫 2주간은 순조로웠습니다. 항공기들이 출격했고 사진을 찍었으며 지형을 매핑했습니다. 병사들은 기지를 설치하고 보급품을 하역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였죠. 그런데 1월 중순 이상한 보고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조종사 하나가 무전으로 보고했습니다. 미확인 비행 물체 포착, 고속으로 이동 중, 아군 항공기가 아님. 관제탑이 물었습니다. 식별 가능한가? 조종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부정, 형태가 일반적이지 않음, 원반형으로 보임. 관제탑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원반형, 그런 항공기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재확인 바람. 하지만 조종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확인함. 물체는 우리 기체를 추월했음. 속도 추정 불가. 너무 빠름. 지금 선회하고 있음. 우리 쪽으로 돌아오고 있음. 무전이 끊어졌습니다. 잡음만 들렸죠. 10분 후 조종사가 다시 교신했습니다. 귀환한다. 연료 문제 발생. 그는 더 이상 미확인 물체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기지로 돌아온 조종사는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가 본 것이 무엇이었는지 자세히 보고하라고. 하지만 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잘못 봤습니다. 빛의 반사였을 겁니다. 동료 조종사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고 눈은 초점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다른 항공기가 비슷한 경험을 보고했습니다. 그 다음 날도 조종사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남극 상공에 무언가가 있다. 그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항공기 엔진이 이유 없이 꺼졌다가 다시 켜졌습니다. 무전 장비가 오작동했습니다. 나침반이 제멋대로 돌아갔습니다. 한 기술자가 보고했습니다. 전자기 간섭이 감지됨. 출처 불명. 이 정도 강도는 본 적이 없음. 1월 말 내륙 깊숙이 탐사 비행을 하던 한 편대가 조난 신호를 보냈습니다. 공격받고 있음. 반복한다. 공격받고 있음. 관제탑이 긴급히 응답했습니다. 누가 공격하는가? 식별하라. 조종사의 목소리는 패닉 상태였습니다. 원반형 물체들. 숫자는 적어도 5개. 우리를 포위했음. 속도가 믿을 수 없이 빠름. 어떻게 저렇게 움직일 수 있는지. 의학. 무전이 끊어졌습니다. 구조대가 출동했습니다. 하지만 그 편대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항공기 잔해도 조종사의 흔적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증발한 것처럼. 공식 기록에는 기상 악화로 인한 실종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 날씨는 맑았습니다. 바람도 거의 없었죠. 어떤 기상 악화가 항공기 전체를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들 수 있을까요? 병사들 사이에서 공포가 퍼졌습니다. 그들은 밤에 캠프 주변에서 이상한 빛을 보았다고 보고했습니다. 파란색, 때로는 붉은색으로 빛나는 구체들이 하늘을 떠다녔다고요. 어떤 병사는 얼음 속에서 웅웅거리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기계가 지하에서 작동하는 것 같은 소리. 버드 제독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고위 장교들만 참석하는 비공개 회의였죠. 그들이 무엇을 논의했는지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의가 끝난 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2월 초 갑작스럽게 철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작전은 원래 6개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겨우 2개월 만에 종료된 겁니다. 공식 이유는 기상 조건 악화였습니다. 하지만 병사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철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거의 도망치듯이 서둘렀죠. 장비 일부를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보급품도 그대로 놔뒀습니다. 마치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 없다는 듯이. 귀환 항해 중 병사들은 침묵했습니다. 평소라면 농담을 주고받고 집에 돌아가는 것을 기대하며 들떠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조용했습니다. 트라우마를 입은 사람들처럼. 한 병사가 일기에 적었습니다. 우리는 환영받지 못했다. 그곳에는 이미 주인이 있었다. 우리는 침입자였다. 그들은 우리를 쫓아냈다.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미국 본토에 도착한 후 모든 병사는 보안 서약을 해야 했습니다. 남극에서 본 것, 경험한 것에 대해 절대 말하지 않겠다고. 위반 시 군사법정에 회부될 것이라는 경고와 함께 대부분은 지켰습니다. 적어도 공개적으로는. 하지만 수십 년 후 은퇴하고 늙어서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어졌을 때 몇몇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준비하고 갔다. 하지만 적은 우리가 상상한 것과 완전히 달랐다. 그들의 기술은 우리보다 수십 년, 아니, 어쩌면 수백 년 앞서 있었다. 우리는 이길 수 없었다. 그래서 도망쳤다. 버드 제독은 귀환 후 비밀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국방부 고위 관료들,
대통령의 보좌관들과 그가 무엇을 보고했는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회의 후 몇 주 뒤 그는 칠레 신문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발언을 했죠. 남극 너머에는 넓은 땅이 있다. 그는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의 비밀일기라고 알려진 문서가 있습니다. 진위 여부는 논란의 대상이지만 그 내용은 충격적입니다. 일기에 따르면 버드는 비행 중 얼음이 갈라진 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니, 빨려 들어갔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겁니다. 항공기 제어가 불가능해졌고 그는 지하 세계로 하강했습니다. 그곳에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거대하고 빛나고 명백히 고도로 발전된 문명의 도시. 건물들은 수정처럼 빛났고 하늘에는 날아다니는 기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금발이며 푸른 눈을 가진 존재들. 그들은 버드를 맞이했습니다. 텔레파시로 의사소통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경고를 전했습니다. 인류는 위험한 길을 가고 있다. 핵무기는 당신들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 전체를 위협한다. 우리는 과거에도 개입했지만 당신들은 듣지 않았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를 보라. 당신들은 자멸의 길을 걷고 있다. 버드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저 군인일 뿐입니다.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존재들은 슬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메신저가 되어야 한다. 당신의 지도자들에게 전하라. 이것이 마지막 경고다. 그 후 버드는 다시 항공기에 태워져 표면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치 꿈에서 깬 것처럼. 이 이야기를 믿을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의심합니다. 일기의 필체가 버드의 것과 다르다는 분석도 있고 내용이 너무 SF 영화 같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는 확실합니다. 오퍼레이션 하이 점프는 정말로 조기 종료되었습니다. 공식 이유는 불충분합니다. 여러 병사들이 정말로 이상한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버드는 정말로 귀환 후 이상한 발언을 했습니다. 무언가가 일어났습니다. 1947년 초 남극에서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충분히 중대해서 세계 최강국의 함대를 철수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후 세계는 남극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단순한 얼음 대륙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금지된 땅, 비밀의 땅, 그리고 무언가를 지키는 땅이 되었습니다. 12년 후 1959년 12개국이 모여 남극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남극에서의 군사 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조약. 왜일까요? 왜 갑자기 모든 나라가 남극을 손대지 않겠다고 합의한 걸까요? 어쩌면 그들은 배웠을지도 모릅니다. 하이점프에서 어떤 경계는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어떤 수호자들은 도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얼음 아래의 침묵은 계속됩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경고가 숨어 있습니다. 돌아가라. 더 이상 오지 마라. 이곳은 너희 것이 아니다. 하이점프 작전이 종료된 지 12년 후인 1959년 12월 1일 워싱턴 DC에서 역사적인 회의가 열렸습니다. 12개국의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였죠. 아르헨티나, 오스트레일리아, 벨기에, 칠레, 프랑스, 일본, 뉴질랜드, 노르웨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소련, 영국, 그리고 미국. 냉전의 한가운데였습니다. 미국과 소련은 서로를 핵무기로 겨누고 있었죠. 전 세계가 긴장 속에 있었고 모든 대륙이 영향력 다툼의 전장이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독립전쟁이, 아시아에서는 이념 갈등이, 유럽에서는 철의 장막이 대륙을 갈라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적대국들이 서로 총을 겨누던 나라들이 남극에 대해서만큼은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곳만큼은 건드리지 말자. 남극조약의 핵심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남극에서의 모든 군사활동 금지, 핵실험 금지, 자원 채굴 금지, 오직 과학 연구만 허용. 그리고 어떤 나라도 남극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표면적으로는 아름다운 조약이었습니다. 인류가 평화와 과학을 위해 한 대륙 전체를 보존하기로 합의한 것, 환경보호의 선구적 사례, 국제협력의 모범. 하지만 생각해보면 이상합니다. 왜 하필 남극일까요? 남극은 자원이 풍부합니다. 석탄, 철광석, 구리, 금, 석유, 천연가스. 지질학자들은 남극 대륙 아래 엄청난 광물 자원이 묻혀 있다고 추정합니다. 만약 채굴이 허용된다면 수조 달러의 가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손대지 않습니다. 가장 자본주의적인 나라들도, 가장 자원이 필요한 나라들도 남극만큼은 내버려 둡니다. 왜일까요? 정말로 환경보호 때문일까요? 정말로 과학적 순수성을 위해서일까요? 역사를 보면 인류는 그렇게 고결하지 않았습니다. 아마존을 베어냈고 바다를 오염시켰으며 대기를 더럽혔습니다. 이익이 있는 곳에는 항상 개발이 있었죠. 그런데 남극만은 예외입니다. 60년이 넘도록 모든 나라가 조약을 지키고 있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조약 체결의 속도였습니다. 하이존피 끝난 지 12년, 역사적으로 보면 매우 빠른 시간입니다. 국제조약은 보통 수십 년의 협상이 필요합니다.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각국의 승인을 받고 세부 사항을 조율하는 데 시간이 걸리죠. 그런데 남극조약은 놀라울 정도로 빨리 체결되었습니다. 마치 모두가 급하게 무언가를 봉인하려는 것처럼 빨리 이곳을 닫아야 해. 더 이상 누군가 들어가기 전에. 조약 협상 과정의 기록을 보면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보통 국제회의는 논쟁으로 가득합니다. 각국이 자국의 이익을 주장하고 타협점을 찾기 위해 싸우죠. 하지만 남극조약 협상은 이상할 정도로 순조로웠습니다. 거의 모든 조항이 빠르게 합의되었습니다. 마치 모두가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남극은 특별하다는 것을, 거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이유 때문에 남극은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을. 조약이 체결된 후 남극은 사실상 접근 불가능한 대륙이 되었습니다. 물론 과학자들은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엄격한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죠. 신원조회, 연구계획 검토, 여러 기관의 허가, 그리고 남극에 도착한 후에도 이동은 제한됩니다. 특정 구역은 출입 금지입니다. 일반인의 관광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죠. 엄청난 비용이 들고 허가받기 어렵고 갈 수 있는 곳은 해안가 일부뿐입니다. 내륙 깊숙이 절대 불가능합니다. 비행도 제한됩니다. 남극 상공 대부분은 비행 금지 구역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안전상의 이유라고 합니다. 기상이 불안정하고 비상 착륙할 곳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현대 항공 기술로는 충분히 극복 가능한 문제입니다. 북극은 전기 항로가 있는데 왜 남극만 안 될까요? 위성 사진도 이상합니다. 구글어스로 전 세계 어디든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집 지붕도 볼 수 있죠. 하지만 남극의 많은 지역은 흐릿합니다. 해상도가 낮거나 아예 빈 공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왜일까요? 위성이 그곳을 찍지 못하는 기술적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가리고 있는 걸까요? 2016년에
흥미로운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11월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남극을 방문했습니다. 현직 국무장관의 남극 방문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죠. 그는 기후변화를 연구하러 갔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이상했습니다. 바로 대통령 선거가 있던 주였습니다. 미국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왜 국무장관이 지구 반대편 얼음 대륙에 있었을까요? 같은 해 2월 러시아 정교회의 수장인 키릴 총대주교가 남극을 방문했습니다. 천년 역사의 정교회에서 최고의 성직자가 남극에 간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는 남극 연구기지에서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이 신성한 땅에서 라는 표현을 썼죠. 신성한 땅? 얼음밖에 없는 남극이 왜 신성할까요? 같은 해 12월 우주인 버즈 올드린이 남극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인류 역사상 두 번째로 달에 발을 디딘 사람이죠. 86세의 노인이 왜 가장 가혹한 환경인 남극에 가려 했을까요? 더 이상한 것은 그가 남극에서 응급 후송되었다는 점입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그리고 후송 직전 그는 트위터에 이상한 글을 올렸습니다. 우리는 모두 위험에 처해 있다. 그것은 절대 악이다. 그 트윗은 곧 삭제되었습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모두 높은 지위에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일반인이 갈 수 없는 곳에 갈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일반인이 알 수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2016년 같은 해에 남극에 갔습니다. 왜일까요? 그곳에서 무엇을 확인하려 했던 걸까요?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중요한 위치에서 벗어나 지구 끝까지 가게 만들었을까요? 공식 답변은 항상 비슷합니다. 과학 연구 지원, 기후 변화 시찰, 국제 협력 증진, 안전하고 무난하고 의심받지 않을 대답들이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남극에 무언가 있다고 믿습니다. 고위층만 아는 비밀이, 그리고 때때로 중요한 사람들이 직접 가서 확인해야 할 정도로 중대한 무언가가. 남극 조약이 체결된 지 60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세계는 엄청나게 변했습니다. 냉전이 끝났고 소련이 붕괴했으며 새로운 강대국들이 등장했습니다. 수많은 국제 조약이 깨지거나 개정되었죠. 하지만 남극 조약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나라가 여전히 지키고 있습니다. 새로운 회원국들이 계속 가입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50몇 네 개국이 서명국입니다. 그들 모두가 동의합니다. 남극은 건드리지 말자. 이것은 조약 그 이상입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약속입니다. 어쩌면 인류와 다른 무언가 사이의 약속. 우리는 더 이상 들어가지 않겠다. 깊이 파고들지 않겠다. 비밀을 폭로하지 않겠다. 그러니 당신들도 나타나지 마라. 우리를 내버려 두라. 남극조약의 조항 중 하나는 특히 흥미롭습니다. 제7조. 조약 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모든 기지와 장비는 언제든 상호 사찰 가능하다. 누구의 사찰입니까? 다른 나라들의? 왜 서로를 감시해야 할까요? 무엇을 막기 위해서일까요? 누군가 조약을 어기지 못하게, 누군가 너무 깊이 파고들지 못하게, 누군가 잠자는 무언가를 깨우지 못하게. 남극 기지에서 일하는 과학자들은 때때로 이상한 규칙들을 언급합니다. 공식적이지 않은, 문서화되지 않은 규칙들. 특정 지역에는 가지 마라. 특정 주파수로 통신하지 마라. 특정 깊이 이상 시추하지 마라. 왜 이런 규칙들이 있을까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어기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연구원은 말합니다. 규칙을 어긴 팀이 있었다.
그들은 금지된 구역으로 갔다. 며칠 후 그들은 돌아왔다. 하지만 변해 있었다. 말이 없었고 눈이 텅 비어 있었다. 무엇을 봤는지 물어도 대답하지 않았다. 곧 그들은 본국으로 송환되었다. 다시는 남극에 오지 않았다. 진실이든 소문이든 이런 이야기들은 계속 전해집니다. 남극 공동체 내부에서, 연구원들 사이에서, 공식적으로는 부정되지만 모두가 알고 있는 이야기들. 남극 조약은 2048년에 재검토될 예정입니다. 그때 자원 채굴 금지 조항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죠. 남극의 자원을 개발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걱정합니다. 만약 채굴이 시작되면, 만약 깊이 파고들기 시작하면 무엇을 깨울지 모른다고. 얼음 아래에서 수천 년, 어쩌면 수백만 년 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를. 조약은 종이 위의 문자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더 깊은 이해가 있습니다. 말로 표현되지 않은, 하지만 모두가 느끼는 진실. 남극은 특별하다는 것, 거기에는 경계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경계를 넘으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세계는 침묵합니다. 남극에 대해. 그 침묵은 동의의 침묵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얼음 아래에서는 무엇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가 듣지 못하는 곳에서, 그곳의 수호자들은 여전히 깨어 있을까요? 여전히 지키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인류의 약속이 언제까지 지켜질지 알고 있을까요? 조약이 세워지고 경계가 그어졌지만 인간의 호기심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과학 연구를 위해, 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깊은 목적을 위해 강대국들은 남극에 기지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지들 주변으로 더 어두운 전설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죠. 가장 오래된 전설은 제2차 세계대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38년과 1939년 나치 독일은 남극에 두 차례의 탐사대를 파견했습니다. 공식 명칭은 노이슈바벤란트 탐사, 새로운 스와비아 땅이라는 뜻이었죠. 그들은 남극 해안의 상당 부분을 비행하며 지도를 만들었고 독일 깃발을 꽂았으며 그 지역을 독일 영토라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진짜 목적은 지도 제작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전쟁이 끝난 후 놀라운 소문들이 퍼졌습니다. 나치가 남극에 비밀 기지를 건설했다는 것. 그 기지의 이름은 베이스 이베이빌 혹은 뉴베를린이라고 불렸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기지는 얼음 아래 거대한 지하 동굴 시스템 안에 건설되었다고 합니다. 지열로 따뜻한 지하 공간, 물이 흐르고 공기가 순환하며 사람들이 살 수 있는 환경. 나치 과학자들이 그곳으로 피신했고 첨단 기술을 개발했으며 언젠가 돌아올 날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증거는 있을까요? 직접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이상한 사실들은 있습니다. 전쟁이 끝났을 때 많은 고위급 나치 인사들이 사라졌습니다. 추적됐지만 발견되지 않았죠. 공식적으로는 남미로 도망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칠레, 브라질. 하지만 모두가 그곳에 간 것일까요? 일부는 더 남쪽으로, 훨씬 더 남쪽으로 간 것은 아닐까요? 독일의 우보트, 잠수함들도 미스터리입니다. 전쟁 말기 여러 척의 유보트가 독일 항구를 떠났습니다. 승무원들은 특별 임무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그 잠수함들 중 일부는 전쟁이 끝난 후
아르헨티나 해안에 나타났습니다. 몇 달이 지난 후에 그들은 그 몇 달 동안 어디에 있었을까요? 무엇을 운반했을까요? 1946년 하이점프 작전. 우리가 이미 이야기한 그 대규모 군사작전. 공식적으로는 훈련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믿습니다. 베이스 221을 찾는 것, 나치의 남극 기지를 파괴하는 것. 만약 그것이 목적이었다면 왜 실패했을까요? 왜 조기 철수했을까요?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베이스 221을 찾았다고. 하지만 그곳에는 나치만 있는 게 아니었다고. 훨씬 더 오래된 무언가, 훨씬 더 강력한 무언가가 그 기지를 지키고 있었다고. 진실은 알 수 없습니다. 베이스 221의 존재는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설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 전설 위에 새로운 기지들이 세워졌습니다. 이번에는 전설이 아닌 실제 기지들이 맥머도 기지, 남극에서 가장 큰 연구 기지입니다. 미국이 운영하죠. 여름철에는 1200명 이상이 거주합니다. 공항이 있고 항구가 있으며 도로가 있습니다. 거의 작은 도시 같습니다. 공식적으로 맥머도는 과학 연구 기지입니다. 기후 연구, 생물학 연구, 지질학 연구. 투명하고 국제적으로 개방되어 있으며 조약을 준수합니다. 하지만 기지 내부에는 출입이 제한된 구역들이 있습니다. 승인된 인원만이라는 표시가 붙은 건물들, 창문이 없는 건물들, 지하로 이어지는 입구들, 무엇이 그 안에 있을까요? 한 전직 기지 직원이 익명으로 증언했습니다. 나는 맥머드에서 2년간 일했다. 대부분의 구역은 평범했다. 연구실, 숙소, 식당. 하지만 기지 북쪽 끝에는 갈 수 없는 곳이 있었다. 고위급 보안인가가 필요했다. 한 번은 호기심에 가까이 가봤다. 경비가 있었다. 무장한 경비가. 과학기지에 왜 무장 경비가 필요한가? 그는 계속했습니다. 밤에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기계 소리, 저주파 웅웅거림. 땅이 진동하는 것 같았다. 동료들에게 물어봤더니 다들 아무 소리도 안 들린다고 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말하고 있었다. 들어도 말하지 마라. 위성 사진을 보면 맥머도 주변에 이상한 구조물들이 있습니다. 공식 기지 건물들과 떨어진 곳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시설들, 안테나 같기도 하고 환기구 같기도 한 구조물들.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더욱 흥미로운 것은 보스토크 기지입니다. 러시아가 운영하는 기지로 남극 내륙 깊숙한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추운 곳 중 하나죠. 영하 89도 2도라는 기록적인 저온이 측정된 곳입니다. 왜 러시아는 그토록 가혹한 환경에 기지를 세웠을까요? 공식 이유는 빙하 연구입니다. 하지만 보스토크의 진짜 비밀은 얼음 아래에 있습니다. 1996년 러시아 과학자들은 놀라운 발견을 발표했습니다. 보스토크 기지 아래 얼음층 4km 밑에 거대한 호수가 있다는 것. 보스토크 호수, 길이 250km, 폭 50km에 달하는 거대한 담수호입니다. 이 호수는 최소 1500만 년 동안 얼음에 갇혀 있었습니다. 외부 세계와 완전히 격리된 채로 그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 생명체가 그 어둠 속에서 진화했을까요? 러시아는 즉시 시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4km의 얼음을 뚫고 내려갔습니다. 세계는 주목했습니다. 과학자들은 흥분했습니다. 격리된 생태계, 지구 역사의 비밀, 외계 생명체의 모델이 될 수 있는 환경. 2012년 드릴이 호수 표면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작업이 중단되었습니다. 공식 설명은 기술적 문제였습니다.
시추의 오염 우려, 원시 생태계 보호 필요성, 합리적인 이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이상했습니다. 수십 년간 준비하고 수억 달러를 투자하고 마침내 목표에 도달했는데 바로 그 순간 멈춘 겁니다. 왜일까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무언가를 발견했다고 호수 안에서. 그리고 그것은 예상했던 것과 달랐다고. 미생물이나 박테리아가 아니라 훨씬 더 큰 무언가, 훨씬 더 이상한 무언가. 한 러시아 과학자가 인터뷰에서 암시적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호수에서 신호를 감지했다. 자연적인 신호가 아니었다. 패턴이 있었다. 마치 의사소통을 시도하는 것 같아 봤다. 그는 곧 침묵했습니다. 더 이상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그는 보스토크 팀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015년 레이더 조사 결과가 유출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내부 문서였죠. 그 문서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호수 바닥에서 비자연적 구조물이 감지되었다는 것, 직선으로 이어진 형태, 규칙적인 패턴, 명백히 인공적으로 보이는 무언가. 문서는 곧 위조라고 발표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본 사람들은 확신했습니다. 그것은 진짜였다고. 그리고 바로 그 문서 때문에 시추가 중단되었다고. 보스토크 호수 외에도 남극 얼음 아래에는 400개 이상의 호수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모두 격리되어 있고 모두 탐사되지 않았으며 모두 비밀을 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왜 하필 러시아가 보스토크를 선택했을까요? 400개 중에서 위치적으로 가장 접근하기 어려운 곳인데도 혹시 그들은 알고 있었던 걸까요? 그 호수 아래에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다는 것을? 냉전 시기 소련과 미국은 남극에서도 경쟁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과학적 경쟁이었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은 무엇을 찾고 있었을까요? 자원, 전략적 위치? 아니면 완전히 다른 무언가? 위성사진 분석가들은 남극 곳곳에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눈 속에서 갑자기 나타나는 완벽한 원형 구조물들, 얼음 표면의 기하학적 패턴들, 자연적으로는 형성될 수 없는 형태들. 가장 유명한 것은 남극 피라미드입니다. 2016년 위성 사진에서 산처럼 보이지만 피라미드처럼 정확한 삼각형 구조가 발견되었습니다. 세 개의 면이 거의 완벽하게 대칭적이었죠. 지질학자들은 말합니다. 자연적인 산일 뿐이다. 침식과 풍화가 만든 우연한 형태다. 하지만 정말 우연일까요? 이집트 피라미드와 거의 같은 각도를 가진 것이 어떤 사람들은 주장합니다. 남극이 얼어붙기 전 수백만 년 전 그곳에 문명이 있었다고. 고대 문명, 잊혀진 종족, 인류 이전의 건축가들. 그들이 피라미드를 세웠고 도시를 건설했으며 지금은 모두 얼음 아래 묻혀 있다고. 황당한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들은 흥미로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남극이 항상 얼어붙어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 약 1500만 년 전까지는 온대 기후였습니다. 숲이 있었고 강이 흘렀으며 생명이 번성했습니다. 만약 그 시기에 지적 생명체가 있었다면? 만약 그들이 문명을 건설했다면? 그리고 급격한 기후 변화로 남극이 얼어붙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떤 이들은 상상합니다. 그들이 지하로 들어갔다고. 지열이 있는 깊은 곳, 따뜻한 동굴 시스템으로. 그리고 거기서 살아남았다고. 진화하고 적응하고 기다렸다고. 맥머도 기지의 제한 구역, 보스토크 호수에 중단된 시추.
위성사진에 검열된 부분들,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을까요? 모두 같은 것을 숨기고 있는 걸까요? 기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때때로 이상한 경험을 보고합니다. 장비에 설명할 수 없는 오작동, 컴퓨터 화면에 나타났다 사라지는 이상한 이미지들, 저장하지 않은 파일들이 갑자기 생기거나 저장한 파일들이 사라지거나. 한 IT 기술자가 말했습니다. 보스토크 기지의 서버에서 일할 때 밤마다 이상한 데이터 전송이 있었다. 출처도 목적지도 알 수 없는, 마치 누군가 우리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 했다. 하지만 기지에는 몇 명 안 되고 모두 잠들어 있었다. 그럼 누가? 남극의 기지들. 표면적으로는 과학의 전초 기지들입니다. 하지만 그 깊은 곳에서는, 얼음 아래에서는 다른 무언가가 진행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인류가 아직 인정하지 않는 무언가, 아직 공개할 준비가 되지 않은 무언가. 기지들은 단순히 연구시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감시초소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지키는 전초기지. 아래에서 무언가 올라오는지, 밖에서 무언가 들어오는지 감시하는. 그리고 만약 무언가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만약 얼음 아래의 존재들이 깨어나기 시작한다면? 기지들은 무엇을 할까요? 세상에 경고할까요? 아니면 침묵을 유지할까요? 얼음은 두껍습니다. 4km. 어떤 곳은 그 이상. 하지만 얼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기후가 변하고 있습니다. 얼음이 녹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모든 것이 드러날 겁니다. 그때 우리는 알게 될까요? 기지들이 정말 무엇을 위해 존재했는지, 그들이 정말 무엇을 지키고 있었는지, 그리고 얼음 아래에 정말 무엇이 숨겨져 있었는지. 하지만 때로는 가장 놀라운 비밀이 숨겨지지 않고 드러나 있습니다. 남극은 신비로운 전설만 품고 있는 게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하지만 그만큼 경이로운 현상들도 존재하죠. 그리고 이 현상들은 오히려 더 큰 질문을 던집니다. 피의 폭포, 블러드 폴스, 이름부터 섬뜩합니다. 남극의 테일러 빙에서 순백의 얼음 사이로 붉은 물이 흘러내립니다. 마치 얼음이 피를 흘리는 것처럼. 처음 발견한 탐험가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언가 죽은 것일까? 얼음 속에 갇힌 생명체가 부패하는 것일까? 과학적 설명은 이렇습니다. 빙하 2km 아래에 고농도의 철분을 함유한 염수 호수가 있다는 것. 그 물이 틈을 통해 표면으로 올라오면서 철분이 공기와 만나 산화되어 붉은색을 띠게 된다는 겁니다. 합리적인 설명이죠.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2km 아래 빛도 없고 산소도 없는 곳에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놀랍지 않나요? 그 물은 최소 200만 년 동안 그곳에 갇혀 있었습니다. 외부와 완전히 격리된 채로. 그리고 2009년 더 놀라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그 물 속에 미생물이 살고 있다는 것. 산소 없이, 빛 없이 극한의 환경에서 생존하는 생명체들. 그들은 철과 황을 이용해 에너지를 얻고 어둠 속에서 번성했습니다. 생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인합니다.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환경에서도 살아갈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피의 폭포보다 더 깊은 곳에는? 보스토크 호수 같은 거대한 지하수계에는 어떤 생명체가 진화했을까요? 맥머도 드라이밸리, 남극에서 가장 이상한 장소 중 하나입니다. 얼음 대륙 한가운데 눈도 얼음도 없는 계곡, 마치 화성 표면 같은 풍경입니다. 붉은 흙, 바위 투성이 땅, 완전한 건조함. 이곳은 200만 년 이상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건조한 곳이죠. 습도는 거의 0에 가깝고 바람은 시속 320km로 불며 모든 수분을 날려버립니다. 생명이 존재할 수 없는 곳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생명이 있습니다. 바위 틈새에 사는 이끼류, 지하 토양의 박테리아, 심지어 작은 무척 추동물까지 그들은 극한의 건조함 속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수분이 거의 없는 환경에 적응했습니다. 나이사는 드라이밸리를 화성 연구의 모델로 삼습니다. 만약 지구에서 가장 극한의 환경에서도 생명이 존재한다면 화성에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남극의 생명체들은 외계 생명 탐사의 희망이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아이러니합니다. 우리는 화성에서 생명을 찾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극, 우리 행성에 가장 접근하기 어려운 곳은 제대로 탐사하지 않았습니다. 얼음 아래 400개 이상의 호수가 있지만 대부분은 아직 손대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기술적 문제 때문일까요? 예산 부족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찾고 싶지 않은 걸까요? 발견하고 싶지 않은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감보르체프 산맥. 대부분의 사람들은 들어본 적도 없을 겁니다. 당연합니다. 이 산맥은 보이지 않으니까요. 4km 두께의 얼음 아래 완전히 묻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산맥은 거대합니다. 길이 1200km, 폭 200km, 가장 높은 봉구리는 3000m가 넘습니다. 알프스 산맥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거대한 산맥이 통째로 얼음 밑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어떻게 발견했을까요? 레이더와 지진파 탐사를 통해서입니다. 과학자들이 얼음을 통과하는 신호를 보내고 반사되는 패턴을 분석해서 밝혀낸 것이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 산맥은 너무 따뜻합니다. 주변보다 훨씬 높은 온도를 보입니다. 지열 활동이 있다는 뜻입니다. 화산이나 지열 통로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죠. 따뜻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얼음이 녹을 수 있다는 것, 공간이 생길 수 있다는 것, 동굴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동굴 안은 따뜻할 수 있다는 것. 2017년 과학자들은 남극 로스섬 근처에서 지열 동굴 시스템을 발견했습니다. 화산 열기로 따뜻한 동굴들. 내부 온도는 섭씨 25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얼음 대륙 한가운데 열대 기후만큼 따뜻한 공간. 동굴 내부에서는 특별한 생태계가 발견되었습니다. 지표면과 다른 종류의 이끼, 조류, 미생물들. 그들은 수백만 년 동안 고립되어 독자적으로 진화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구팀 리더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동굴의 깊은 곳까지 탐사하지 못했습니다. 더 안쪽에 무엇이 있을지는 모릅니다. 더 복잡한 생태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더 복잡한 생태계.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식물만이 아니라 동물도, 작은 곤충이 아니라 더 큰 생명체도, 얼마나 큰 생명체까지 가능할까요? 감보르체프 산맥 아래에도 이런 동굴 시스템이 있을까요? 훨씬 더 거대하고, 훨씬 더 오래되고, 훨씬 더 복잡한 동굴들이. 그곳에는 어떤 생태계가 진화했을까요? 남극은 생명이 없는 땅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생명의 땅입니다. 얼음 아래, 바위 틈새, 어둠 속에서 생명은 계속됩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형태로. 과학자들이 발견한 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피의 폭포, 드라이밸리, 지열 동굴. 이것들은 표면의 현상들입니다. 진짜 비밀은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생명체들 중 일부는
우리가 생명이라고 정의하는 범주를 넘어설지도 모릅니다. 미생물에서 식물로, 식물에서 동물로, 그리고 동물에서 무엇으로 진화할까요? 수백만 년의 고립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연의 경이는 우리에게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생명의 강인함을, 진화의 창의성을, 우주의 신비를, 그리고 동시에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아직 상상하지 못한 것은 무엇일까? 남극은 살아 있습니다. 그 얼음 아래에서, 그 침묵 속에서 맥박이 뛰고 있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하지만 생명은 땅 아래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남극의 하늘에서도 이상한 것들이 목격되어 왔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빛들, 불가능한 기동을 하는 물체들, 그리고 침묵 속에서 떠다니는 구체들. 우리는 이미 하이점프 작전을 이야기했습니다. 1947년 조종사들이 보고한 원반형 비행체들. 당시에는 미확인 비행 물체라는 개념조차 대중화되지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로스웰 사건도 아직 일어나지 않았죠. 그런데 남극 상공에서 여러 조종사들이 독립적으로 같은 것을 목격했습니다. 한 조종사의 일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물체는 은빛으로 빛났다. 원반 모양이었고 가운데가 볼록했다. 속도는 추정 불가능했다. 순식간에 우리를 추월했고 90도 각도로 방향을 바꿨다. 어떤 항공기도 그런 기동은 할 수 없다. 물리 법칙을 무시하는 것 같았다. 또 다른 조종사는 더 구체적으로 묘사했습니다. 물체에서 빛이 나왔다. 깜박이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빛났다. 엔진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완전히 무음이었다. 우리 항공기가 가까워지자 물체는 수직으로 상승했다. 1초도 안 걸렸다. 그리고 시야에서 사라졌다. 군 당국은 이 보고들을 기상현상으로 분류했습니다. 빙정이 햇빛을 반사해서 만든 착시라고 설명했죠. 하지만 조종사들은 확신했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빙정이 아니었다고. 그것은 고체였고 지능적으로 움직였으며 명백히 제어되고 있었다고. 그 후로도 목격담은 계속되었습니다.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그리고 지금까지. 남극은 UFO 목격 사례가 가장 많이 보고되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인구가 거의 없는 곳인데도 말이죠. 1965년 영국 과학기지의 연구원들이 집단 목격을 했습니다. 여름밤 해가 지지 않는 백야 기간이었죠. 하늘은 밝았고 시야는 완벽했습니다. 그들은 기지 밖에서 기상 관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하늘에 붉은 빛이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점이었지만 빠르게 커졌습니다. 그것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연구원들은 멈춰서서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빛은 타원형이었습니다. 아니, 구형에 가까웠죠? 그리고 맥동했습니다. 밝아졌다 어두워졌다를 반복했습니다. 마치 숨을 쉬는 것처럼. 크기는 추정하기 어려웠습니다. 거리를 알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충분히 컸습니다. 분명히 물체는 기지상공 약 500m 높이에서 멈췄습니다. 완전히 정지했습니다. 공중에 떠 있었죠. 움직임도 소리도 없이. 단지 그곳에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연구원 하나가 카메라를 가지러 뛰어갔습니다. 나머지는 그 자리에서 물체를 관찰했습니다. 3분, 어쩌면 5분 정도 흘렀을까요? 시간 감각이 흐려졌습니다. 그러다 물체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동한 게 아니라 회전했습니다.
제자리에서 천천히 돌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회전 속도가 점점 빨라졌습니다. 맥동하는 빛도 더욱 강렬해졌습니다. 한 연구원이 나중에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마치 그것이 우리를 스캔하는 것 같았다. 우리를 분석하고 측정하고 평가하는 느낌. 몸이 따뜻해졌고 머리가 약간 어지러웠다. 하지만 아프진 않았다. 그저 이상했다. 카메라를 가진 연구원이 돌아왔습니다. 그는 셔터를 눌렀습니다. 한 장, 두 장, 세 장. 그 순간 물체가 반응했습니다. 빛이 갑자기 밝아졌고 청백색으로 변했습니다. 너무 밝아서 눈을 뜰 수 없을 정도였죠. 연구원들은 눈을 가렸습니다. 몇 초 후 빛이 사라졌습니다. 눈을 떴을 때 물체도 사라져 있었습니다. 흔적도 없이 하늘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사진을 현상했습니다. 모두 새하얗게 나왔습니다. 과다 노출된 것처럼 마치 물체가 엄청난 양의 빛을 방출한 것처럼 혹은 카메라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게 방해한 것처럼 공식 보고서는 대기 광학 현상, 오로라의 변종일 가능성이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지역에서 오로라는 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로라는 구형이 아니고 공중에 정지하지 않으며 회전하지 않습니다. 1997년 더욱 극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 해군 조종사가 남극 상공을 비행하던 중 계기판이 모두 오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침반이 돌고 고도계가 들쑥날쑥하고 무정위에서는 잡음만 들렸습니다. 그는 창밖을 봤습니다. 오른쪽 약 100m 거리에 구형 물체가 나란히 날고 있었습니다. 금빛으로 빛나는 완벽한 구. 표면은 매끄러웠고 이음새나 창문 같은 건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종사는 무전으로 보고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무정이는 여전히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동을 시도했습니다. 속도를 높이고 방향을 바꾸고 고도를 변경했습니다. 하지만 구형 물체는 정확히 따라왔습니다. 같은 거리를 같은 위치에서. 조종사의 증언입니다. 나는 겁이 났다. 솔직히 말해서 그것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없었다. 공격할까? 납치할까?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단지 나를 따라왔을 뿐이다. 마치 호위하는 것처럼 혹은 감시하는 것처럼. 15분 후 물체는 갑자기 가속했습니다. 순식간에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그와 동시에 모든 계기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무정이도 다시 작동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는 기지로 귀환한 후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상관들은 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공식 기록에는 계기 오작동, 파일럿 스트레스라고만 적혔습니다. 조종사는 몇 년 후 퇴역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미쳤던 게 아니다. 내가 본 것은 실제였다. 그리고 나만 본 게 아니다. 수십 명의 조종사들이 비슷한 경험을 했다. 하지만 우리는 침묵을 강요받았다. 경력이 끝날까봐, 미친 사람 취급받을까봐. 남극 기지의 연구원들도 정기적으로 이상한 빛을 목격합니다.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빠른 빛, 지그재그로 움직이는 빛, 갑자기 나타났다 사라지는 빛. 오로라와는 확연히 다릅니다. 한 천문학자가 말했습니다. 나는 별을 연구한다. 30년 경력이다. 하늘의 거의 모든 현상을 안다. 유성, 인공위성, 항공기, 풍선, 오로라, 반사, 착시.
하지만 남극에서 본 것들은 그 어떤 범주에도 들어가지 않는다. 그것들은 지능적으로 움직인다. 목적이 있는 것처럼. 흥미로운 패턴이 있습니다. 이런 목격들은 특정 지역에서 더 자주 일어납니다. 로스빙분 근처, 보스토크 기지 주변, 그리고 위성사진에서 검열된 지역들 근처. 우연일까요? 아니면 그 물체들은 특정 장소를 감시하고 있는 걸까요? 얼음 아래의 무언가를? 혹은 인간이 그곳에 너무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경고하는 걸까요? 물체들은 공격적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직접적인 위해를 가한 사례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분명히 존재를 드러냅니다. 보여줍니다. 우리는 여기 있다. 우리는 지켜보고 있다. 누가 보내는 걸까요? 외계 문명, 지하의 고대 종족, 미래에서 온 인류, 혹은 우리가 상상조차 못한 다른 무언가? 답은 없습니다. 단지 하늘에 남은 빛의 흔적, 조종사들의 증언, 그리고 연구원들의 속삭임만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남극의 하늘은 비어있지 않습니다. 무언가가 떠다니고 관찰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간이 다음 경계를 넘으려 할 때까지, 혹은 얼음 아래의 무언가가 깨어날 때까지. 우리는 긴 여행을 해왔습니다. 1841년 로스의 첫 목격부터 버드 제독의 수수께끼 같은 발언, 거대한 그림자들의 목격담, 하이잠프 작전의 갑작스러운 철수, 세계를 묶은 남극 조약, 감춰진 기지들의 비밀, 자연의 경이로운 생명력, 그리고 하늘을 떠다니는 빛들까지. 이제 가장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수호자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은 정말 존재하는 걸까요? 만약 존재한다면 그들은 무엇이며 왜 남극을 지키는 걸까요? 세 가지 주요 가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고대 문명입니다. 인류 이전 혹은 인류와 동시대에 존재했던 고도로 발전한 종족. 어떤 이들은 아틀란티스를 언급합니다. 전설 속 대륙이 남극이었을 가능성. 1만 2천 년 전, 급격한 기후변화로 남극이 얼어붙기 전, 그곳에 찬란한 문명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들은 대재앙을 예견했고 지하로 피신했습니다. 지열이 있는 깊은 동굴로, 얼음 아래 따뜻한 호수로, 그리고 거기서 살아남았습니다. 진화하고 적응하고 기술을 발전시켰습니다. 지금은 표면의 인류보다 훨씬 앞선 문명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때때로 표면으로 나옵니다. 자신들의 영역을 확인하기 위해, 침입자가 너무 가까이 오지 않는지 감시하기 위해. 그들의 존재를 완전히 드러내지는 않지만 힌트는 남깁니다. 경고는 보냅니다. 더 이상 오지 마라. 두 번째 가설은 외계 지성입니다. 지구 외부에서 온 존재들이 남극을 기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 왜 남극일까요? 인구가 없고 접근이 어려우며 감시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은신처죠. 버드 제독의 비밀일기에 나오는 키 크고 금발의 존재들, 많은 UFO 목격담에서 묘사되는 노르딕 외계인과 일치합니다. 그들은 인류를 관찰하고 때로는 개입하며 핵무기 같은 위험한 기술을 감시한다고 합니다. 남극은 그들의 전초기지일 수 있습니다. 얼음 아래 숨겨진 거대한 시설, 지하 도시, 비행 물체 경납고, 통신 중개소. 그들은 거기서 지구를 관찰하고 보고하며 필요하면 개입합니다. 세 번째 가설은 가장 신비롭습니다. 지구 자체의 의식 혹은 차원을 넘나드는 존재들, 물질적 생명체가 아니라 에너지적 존재. 그들은 특정 장소,
특정 에너지가 집중된 곳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남극은 그런 장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고대 종교에서 말하는 네피림, 감시자들, 천사도 악마도 아닌 그 사이의 존재들, 그들은 인류의 진화를 지켜보고 특정 경계가 지켜지도록 합니다. 남극은 그런 경계 중 하나, 인류가 아직 준비되지 않은 지식, 아직 다룰 수 없는 힘이 봉인된 곳, 세 가설 모두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 가설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수호자들은 직접 공격하지 않는다는 것, 그들의 목적은 파괴가 아니라 억제라는 것, 경계를 지키고 경고를 보내고 필요하면 방해하지만 절멸시키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들은 적이 아니라는 것. 하지만 동맹도 아닙니다. 그들은 중립적 감시자입니다. 규칙을 집행하는 자들. 보이지 않는 조약의 수호자들. 조약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명시적으로 적힌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패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일정 깊이 이상 파지 마라. 일정 구역 안으로 들어가지 마라. 무엇을 발견해도 공개하지 마라. 인류는 대체로 이 조약을 지켜왔습니다. 때로는 의식적으로, 때로는 무의식적으로. 남극 조약이 그 표현입니다. 공식 문서 이면의 진짜 약속. 하지만 조약이 깨질 가능성은 항상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얼음이 녹으면서 이전에 접근할 수 없던 곳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더 깊이 시추하고 더 넓게 탐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호기심은 결코 만족하지 않습니다. 만약 누군가 경계를 넘는다면, 만약 금지된 구역에 도달한다면, 만약 잠들어 있던 무언가를 깨운다면 수호자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지금까지처럼 경고만 보낼까요? 아니면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까요? 우리는 그들의 진짜 힘을 아직 보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는 부드러운 방법만 사용했을 뿐, 어쩌면 수호자들은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자신으로부터, 아직 이해할 수 없는 것, 아직 감당할 수 없는 것으로부터. 판도라의 상자는 열리지 않은 채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인류가 준비될 때까지는, 혹은 그들은 다른 무언가를 보호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얼음 아래의 존재들을, 고대의 비밀을, 지구 자체의 균형을, 그리고 그 균형이 깨지면 결과는 상상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남극은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하얗고 차갑고 침묵하며 얼음 장벽은 여전히 서 있습니다. 지평선 끝까지 이어지며, 그리고 수호자들은 여전히 그들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며, 침묵하지만 깨어 있습니다. 탐험가가 얼음벽 앞에 섭니다. 바람이 얼굴을 스칩니다. 하늘은 회색이고 바다는 검습니다. 그는 위를 올려다봅니다. 50m 높이의 얼음벽. 그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는 알지 못합니다. 어쩌면 영원히 알지 못할 것입니다. 어쩌면 그게 더 나을 것입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립니다. 아니, 발소리 같은 것이. 그는 돌아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느낌은 분명합니다.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 환영받지 못한다는 느낌. 그는 천천히 뒤로 걸어갑니다. 장벽에서 멀어집니다. 본능이 말합니다. 이곳은 네가 있을 곳이 아니라고. 돌아가라고. 그는 따릅니다. 현명하게도. 남극의 비밀은 여전히 닫혀 있습니다. 봉인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수호자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현존하며
침묵하지만 경고하며 멀리 있지만 항상 지켜보며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까요? 얼음이 모두 녹고 모든 비밀이 드러나는 날이 올까요? 어쩌면 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 인류는 준비되어 있을까요? 우리가 발견할 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때까지 우리는 기다립니다. 그리고 경외합니다. 그리고 존중합니다. 세상에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어떤 경계는 넘지 말아야 한다는 지혜를, 침묵이 때로는 가장 현명한 대답이라는 깨달음을. 남극은 잠듭니다. 하지만 그 잠은 깊지 않습니다. 언제든 깨어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호자들은 결코 잠들지 않습니다. 그들은 영원한 망을 섭니다. 세상의 끝에서, 얼음의 왕좌에서, 인류와 미지 사이의 경계에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남극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가 듣지 못하는 곳에서, 얼음 아래, 어둠 속, 침묵의 깊은 곳에서. 그리고 우리는 계속 질문합니다.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호기심을 품으며. 수호자들은 누구일까요?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다립니다. 인류가 답을 들을 준비가 될 때까지.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과거의 이야기들, 잊혀진 비밀들, 그리고 세상의 미스터리들을 계속 탐험해 나갈 예정입니다. 채널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새로운 영상을 조기에 시청하실 수 있고 채널을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남극의 수호자들이 정말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들은 누구일까요? 함께 이야기 나눠봅시다. 편안한 밤 되시고 좋은 꿈 꾸세요.